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240시간입니다. 240시간. 후보들은 지금도 피말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도 마음을 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이 달린 선거가 아니라 체제가 달린 선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아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는 흥분하고 또는 불안해하는 이런 심리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신뢰성이 높은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표일을 앞두고 첫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전주와 거의 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항상 이 40%에서 잘 올라가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의 30%에서 6%포인트, 이것은 폭락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폭락해서 24%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올랐습니다. 전주 9%에서 12%, 3%포인트 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4%, 다 전주에 비해서 조금씩 올랐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안철수 후보의 폭락, 홍준표 후보의 소폭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독주 체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안철수 후보가 30%포인트의 지지로 1위와 10%의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16% 차이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내려앉으니까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서로 제로섬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지금처럼 높아지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갑니다. 동시에 이것은 1, 2위 차이, 즉 문재인 후보와 2위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더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어떤 사실이 하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도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고무된 이 보수층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필승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들여다보면은 보수층을 넘어서 중도층 또는 이른바 진보층까지 또는 젊은 세대로까지 이 지지율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20대에서는 19세를 포함한 20대에서는 약 6%입니다. 30대에서는 3%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4%다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져서 2등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12%니까 그 차이가 28%나 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이 28%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혼자 힘으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것은 통계가 말해주고 이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아직 후보를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얘는 과거 선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층이나 결정하지 않는 층이 많다는 것은 가변성이 높다는 뜻도 됩니다. 많은 이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보수 단일화, 그리고 더 넓혀서 반문 단일화 또는 반좌 단일화. 반문 단일화는 문재인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 즉 좌파에 반대하는 사람이 모든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절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점점 투표일을 다가가고 이제 240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대체적인 전문가들을 또는 기자들의 시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여사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짧다는 것이 아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최보식 기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최보식 스님 기자가 조갑제닷컴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단일화를 대신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발상, 이런 제목입니다. 즉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 유권자를 위해서 뭔가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정치인의 책무다. 국민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직업 정치인으로서는 이 정도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 서비스가 뭐냐.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제 반문 단일화 같이 됩니다. 세 사람이 토론회를 한다. 토론회를 한 직후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1등이 된 사람에게 단일화를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과거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한 이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단일화로 결정된 후보가 드라마를 만든 여세를 몰아서 문재인 후보와 대결하면 아주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 큰 제약 요건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사이 이 TV 토론이 전례 없이 많고 복잡하면서도 시청률이 과거 TV 토론에 비해서 시청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 결과가 과거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손해본 사람과 유리한 사람이 이렇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왜 손해를 봤느냐 하는 것은 설명을 하지도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여론을 종합을 하면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도련님 같은 이미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을 매우 잘한 것으로 해서 열광적인 성원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로서는 또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론조사로서는 TV 토론을 잘한 사람 이렇게 랭킹을 매기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잘한 걸로 나오고 못한 축에 들어가는 게 또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수층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한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잘 못한 축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이 세대차를 잘 반영을 합니다. TV 토론을 잘했냐 못했느냐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조금 못하더라도 잘했다고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아마 우리 정치판에서 아주 보기 드문 우파형 투사, 우파적 가치를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강단 있게 또는 위트 있게 피력하는 드문 정치인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사형 보수 정치인이 부족했다는 것이 한국 이 정치판에서 우파가 이렇게 밀리는 한 원인이었는데 오랜만에 사올 줄 아는 우파형 지도자를 한 사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젊은 층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아요. 말이 너무 거칠다, 때로는 무례하다 하는 이런 비호감의 인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생각하는 홍준표,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홍준표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수 쪽의 선물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세대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평가도 이 세대의 간극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지도력을 갖는 게 이 국민국가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사람이 노년 세대에서는 인기가 없고, 노년 세대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젊은 세대에 없고, 이런 현상이 이 지지율이나 호감도, TV 토론 평가에서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문재인 당선으로 귀결이 된다면은 이 보수 성향 분들은 지난 한 60일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를 좀 돌려가지고 지난 3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4월 초에 들어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10%포인트 이상 안철수 후보가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1위를 하는 그런 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보수층과 중도층이 안철수 지지로 쏠렸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4월 초순 현재로 안철수 후보는 중도 보수 또는 영남 호남 연합 구조 위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중도 또는 영남 및 보수를 정치적으로 아우르는 연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했는데 이때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 탄핵 반대 세력, 즉 한국당이겠죠. 탄핵 반대 세력과는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 국민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혼자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다른 정당과 뭐 협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39석밖에 갖지 않는 국민의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다른 정당과 협조를 하려면은 왜 선거 때는 협조를 미리 하면 안 되느냐. 이왕 할 일이면은 선거 때 협조, 그건 즉 연대를 하는 거죠. 연대를 하면 좋을 텐데 왜 나중에 하겠다고 하느냐. 대통령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안철수 후보의 오만이자 어떻게 보면 허영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는 실력보다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과욕입니다. 또 너무나 큰 명분이에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도 자, 이 시기에 보수층은 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갔습니다. 이미 보수층 중에서 상당수가 안철수 지지로 넘어간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일부 보수 지도층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안철수와 문재인은 이념적으로 같다. 요새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보수 단독으로 보수 후보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지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더 보수다운 자세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보수 원리적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안철수 씨의 허영과 비슷한 실력 이상의 허영이자 명분론이었습니다. 보수층이 작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규모가 한때 33~4% 되던 보수층이 25%로 줄고 중도는 늘고 이른바 진보는 크게 늘었다는 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수의 힘으로 보수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큰 명분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보수층은 자력으로 보수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목표를 낮춰 잡아야 한다. 즉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은 중도와 연합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보수는 보수 힘만으로는 절대 보수 대통령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도 안철수와 손잡으면은 그 목표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대남 매체가 지난 4월 18일에 차악 선택에 빗긴 보수 패당의 비열한 음모라는 제목의 논평을 썼습니다. 요지는 괴멸 상태에 들어간 보수 패당이 차악 선택 운운하면서 중도 성향의 후보를 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이다 하는 이런 욕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안철수와
후보와 보수 세력이 손잡는 것, 즉 중도 보수 연대를 아주 싫어하고 기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뭘 보여주냐면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안철수 세력은 말하자면 좌파가 아니다, 중도로 본다, 이런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 지도층은 이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아서 좌파의 집권을 저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즉 안철수 후보는 연대를 하지 않는다, 단일화에 관심 없다는 쪽으로 가고, 일부 보수 지도층은 그런 연대, 중도 보수 연대는 보수 이념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중도 보수 연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그때가 좌파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였지만은 그 관련 당사자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보수층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대로 가면은 2007년 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구조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48.7%로서 당선이 됐습니다. 2등과의 차이가 컸습니다. 22%는 됐습니다. 2등은 정동영 후보 26.1%였습니다. 3등은 이회창 후보 15.1%였습니다. 당시에 좌파의 실정을 느낀 유권자들이 이 우파가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두 사람으로 분열되었지만은 워낙 압도적 표를 몰아주었으므로 이 소위 진보 후보인 정동영 씨는 26.1%밖에 받지 못해가지고 1위, 2위 차이가 22% 되고 표차로는 500만 표를 넘었던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하락, 지지율 하락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아주 반기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비슷해질수록 1위와의 차이는 커지죠. 예컨대 1987년 12월 소위 1로 3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때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36.6%였습니다. 2위는 김영삼 후보 28%였습니다. 득표율이. 3위는 김대중 후보인데 27%였습니다. 양김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55%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표를 갈라먹음으로써 36.6%의 대통령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철수, 홍준표의 두 사람이 2위 싸움을 앞으로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2등 하느냐 하는 싸움을 치열하게 벌릴수록 문재인 후보는 유리해진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는 참 아주 깝깝한 구도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철수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혼자 힘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반문 연대를 할 수 있느냐, 반좌파 연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열흘 사이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주선할 정치인이 있느냐, 또는 자신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대의를 앞세울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끝까지 노력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정치판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 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알 테니까 오히려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첫 번째 기회는 지난 4월 초에 놓쳤지만은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아직 기회의 창은 닫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선거판을 보면서 한국 정치에서 이 반복되는 이 결정적 순간에 오만이라고 그럴까, 허영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 빠진 정치인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근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12.12 사건과 광주 사태를 재조사하고 12.12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광주 사태 진압을 내란 음모로 규정을 해서 한국 현대사를 재해석한,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일인데 과연 이게 필요했느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이 폭로가 되어서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세력으로부터 코너에 몰려있고 있었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느닷없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 12.12 사건, 5.18을 재조사하고 역사의 판단으로 넘기려고 했던 그 사건을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다시 재판하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구속하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인기는 한때 급등했습니다. 별로 김영삼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이 호남 사람들이 김영삼 지지를 통해서 아주 임기 중에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만족했을지 모르나 결국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조치가 한국의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의 결과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경계했던 라이벌인 김대중 씨가 1997년 선거에서 당선되는 그 길을 열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한국의 국격을 높인 것은 평가를 합니다. 또 4대강 사업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져서 갑갑해서 그랬는지 2012년 8월에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과 관련된 실언이 있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고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은 간 적이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괜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가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한테 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국제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지만
독도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거기 가서 기사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렸던 사람도 있지만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한미일 동맹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허영심, 대통령의 오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잘 나갈 때 오만 허영심을 부리다가 보수 중도의 연대 기회를 놓치고 그 뒤에 TV 토론에서 막 실패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뒤늦게 지금 정권을 잡은 뒤에 통합정부를 구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아니 통합정부를 구성하려면은 선거에 임할 때부터 중도 보수 통합 연대를 해서 정권을 공동으로 잡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합정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지금 국민의당이 한국당, 바른정당과 손을 잡으면은 국회 과반수인 160석을 차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선거에서 연대를 해서 미리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것을 거부를 했는지, 이거야말로 굴러온 복을 찬 것이 아니나 이렇게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회는 산술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40시간 안에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그분들을 보좌하는 이 정치계의 원로들, 프로들이 과연 반좌파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으면은 문재인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5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